반도체 업종으로 이렇게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조선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수주가 많이 독이 다 찼다 이런 이야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조선업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주가가 자꾸 이렇게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수주 활동이라든지 어떤 건조를 통해서 실적 자체의 외형을 쌓아 올리는 데에는 연초에 기대했던 대로 국내 조선 3사 그리고 유관 어떤 가치사슬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증시라는 것은 어떤 전체 총 유동성 그리고 또 다른 업종이 더 매력적이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일반적으로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방식인데 네. 사실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쌓아져 올려 있었던 내지 쏠림이 있었던 증시가 이후에 조금 뭐 완화가 되든지 혹은 조선업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생각해 오고 있었던 28년도 이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가 점점 신압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나면서 검증이 확신으로 좀 변해가는 구간으로 오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모두의 기대가 빠져나간 구간이 돌이켜보면 사실은 담아둘 구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은 좀 버텨야 될 구간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 최근에 이제 조선업황에 이렇게 타격을 줄 만한 혹은 뭐 긍정적인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국내 조선 산업을 응원하고 있는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투자자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뭐 당연히 아쉽다. 가 이제 첫 번째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말씀이 되겠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자라고 하면은 네. 첫 번째로는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기술적 혹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부족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조선소들이 하나오션과 그리고 현대까지 해서 팀코리아로 나갔는데 네. 우리 조선 산업이 내세웠었던 어떤 그 팀코리아의 가치가 결국은 납기라든지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 있는 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중장기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어떤 메리트를 제공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주를 쌓아 올리면서 쌓아왔던 어떤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인에는 크게 훼손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게 생각해보면은 나토 정상회의 개최 전날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부터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하다. 왜냐하면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6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비나토 국가에게 덜컥 안겨준다라는 것은 다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네. 우리가 CPSP 프로젝트로 인한 최근의 주가 하향세 그리고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자로서의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라는 어떤 큰 어젠다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본질적인 질문은 이런 부분입니다. 군함과 특수선이 왜 국내 조선 산업에게 의미가 있을까입니다. 결국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조선업, 그러니까 저희가 상선이라고 하죠. 상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상선 혹은 해양 플랜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의 외형에 대해서 네. 특수선과 함정 사업의 수출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외연 확장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조선사들의 향후 수주 잔고 물량이 29년도 물량이 지금 60% 넘게 차 있고 2030년도 물량들도 속속들이 수주가 나고 있어요. 무난하게 2031, 32년도까지는 저는 풀캡파로 다 채울 수 있을 거라는 뷰인데 네. 문제는 그 뒤에 그래서 뭘 팔 것인가예요. 사실은 해운 조선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네. 저희 해운 경제학에는 오래전부터 해운 산업을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Feast and Poverty Industry라고 부릅니다. 풍요와 빈곤의 산업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이클 산업이네요. 맞아요. 3년 벌면요. 저희는요. 10년 쉬어요. 아이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22, 23, 24, 25, 26, 5년 왔잖아요. 네. 쉬어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이슈들, 물동량이 갑자기 급증한다든지 수혜주 운하가 막힌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절벽을 우려하는 구간은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함정과 특수선 산업은 그 이후의 납기를 타겟으로 해서 결국은 국내 조선 산업으로 하여금 기대하고 있는 수준의 혹은 최적의 이익 역량을 몇 년이나 더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사이클 산업으로서의 시계열 확장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연 확장과 시계열 확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수선과 함정 산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특수선과 함정 산업에 대한 거대한 기대가 이번 CPSP 수주 불발로 인해서 사그라들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저는 CPSP는 하나의 이벤트였을 뿐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뭐 이집트라든지 그리스, 크로아티아 여러 수상함, 잠수함 수주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결정적으로 결국은 이 모든 외형 속에서 하나의 핵심 이벤트,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줄기는 저는 결국은 마스가라고 보거든요. 미국의 해양산업 재건 프로젝트, 이 속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중국에 대해서 배타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과 더불어서 국내 내지 일부 신흥국들에 한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수주 마켓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 시장으로 좀 더 덜 넓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초석을 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들이 속속들이 좀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스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을 좀 주실 것 같아요. 네, 마스가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저희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어떤 첨예한 갈등들이 언론 플레이라든지 언론에서의 어떤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앞으로 많이 좀 지속이 될 텐데, 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메시지들, 뭐 최근에도 군함 열척을 빨리 건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종의 단순히 메시지로는 피로감을 좀 느끼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실질적인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준 절차가 들어가야 될 텐데, 해당 내용들은 결국은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서 실제로 차기 미국의 의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재개할 때쯤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대감이 더욱더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길었네요. 연구원님,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업종이 밸류에이션을 좀 시장보다 항상 낮게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받는 이유가 이제 돈을 잘 벌면 이게 또 피크고, 또 이 지금 돈을 잘 벌고 PER이 낮고 이럴 때 오히려 주식을 좀 팔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선도 지금 수주가 잔뜩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마 수주 공백 기간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잠수함이나 그러니까 함정이나 특수선 이런 것들의 시장이 개척이 되면서 이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수 있다,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네. 그리고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제 부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해당 내용들이 결국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의 격언이잖아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네,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과 어느 정도 좀 대동소이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결국은 적정 PER, 적정 밸류에이션 레벨이 얼마냐에 대한 의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희가 조선산업을 전통적으로 PBR, 이제 장부가 대비 주가가 얼마냐라고 보는 이유는 시클리컬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EPS를 산정하기, 그러니까 주주 효익을 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적정 수준의 주주 효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PER 밸류에이션을 조선주에다가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합일화된 어떤 컨센서스가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말씀 주신 그런 어떤 특수선 함정에서의 수주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시클리컬 산업으로 바라봤었던 조선 산업이 적정한 수준,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대 이상의 이익, 기대한 수준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사이클을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신압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함이나 특수선 쪽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건조 역량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당연히 이제 글로벌 최선두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번 수주전에 이제 경쟁사였던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를 이미 이행을 해서 인도를 했었던 그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저희들이. 이 트랙 레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10개국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역량에 비해서 아직까지 트랙 레코드는 국내 제외하면 뭐 한두 개 국가 정도 제외하면은 특히 잠수함 영역은 좀 이 레코드가 부재한 게 문제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앞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은 제가 방산 산업은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안에서 뭐 어떤 무기 장비 같은 거를 국내에서 먼저 상용화를 시킨 그 모델을 해외에서 보고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도입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잖아요. 한국형 핵잠수함이라든지 뭐 최근에 나왔었는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KTDX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국군 해군에 잘 인도해서 전력화를 시키는 과정들이 시장에 보여지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글로벌 방산 시장은 군함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는 점점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한 가지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제가 질문을 좀 넘어가 보면 네. 우리 이제 조선업에서 이제 LNG선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 일반 상선이라고 얘기하는 탱커나 벌커나 이런 컨테이너 쪽은 점점 중국의 조선사들이 어느 정도 잠식을 좀 하고 있는데 LNG선도 물론 뭐 중국이 만들긴 하지만 사실 우리 조선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좀 메인 이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LNG선 발주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요?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라는 것은 LNG가 저희에게 공급되는 경로를 봤을 때 결국 LNG는 액체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일 때 대비해 가지고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액화시켜서 날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화 플랜트가 얼마나 증설되는가가 그리고 혹은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가가 LNG 운반선 발주를 미리 선행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돼요. 미국의 LNG 액화 플랜트 신규 추진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역으로 역산을 해보면은 한 최소 150에서 200척 가까이 되는 신규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1년도쯤에 전 세계 LNG 운반선이 약 500척 정도 됐었어요. 이 시장이. 그러고 나서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이 막히게 되면서 한 200척 가까이 새로이 발주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카타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새로이 들어오면서 지금 8,900척 정도 시장이 됐는데 여기서 추가로 200척 정도 더 발주가 나온다. 라고 보고 있고 노후선은 그만치 또 폐선이 좀 나오면은 그거 교체 물량도 들어올 거고요. 우리나라 조선 3사의 연계파를 70척 정도 보고요. 미국발 발주 물량은 거의 전량 다 대한민국 조선소가 수주한다라는 것이 뭐 거의 기확정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금 29년 납기를 60% 이상 채워놓은 상태에서 30, 31, 32년도까지는 LNG 운반선만으로도 우리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실적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서게 됩니다. 그 연구원님, 실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30년, 31년까지도 독은 거의 다 찰 거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곧 네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될 텐데 그게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만치 조선주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 조선사들의 조업일수도 그렇고 저희는 프로덕트 믹스라고 하는데 건조 선종의 비율도 그렇고 네. 평균 건조 선가도 그렇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었던 분기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장마도 6월 달에는 거의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 조업일수 자체도 예년 대비해서 더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아마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개시가 될 텐데 네. 환율 역시도 좀 좋았기 때문에 분기 평균 환율 역시도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는 강하게 가져가셔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업과 네. AI를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또 좀 네. 해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앞에 이제 윤주호 센터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미국에서 한 14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지 못하게 막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력난이라든지 뭐 물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로 지금 이제 조선업을 이용해서 이걸 해상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것이 또 조선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앞서 말씀하신 함정이나 특수선처럼 네. 어떤 시클리컬한 것이 아니고 그 경기를 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발주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더 생긴 건가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돈이 빠져나가는 섹터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수급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돈이 모이는 섹터로 우리 섹터의 입장을 바꿔보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11월 달 함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 중간 선거 끝나야 인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 공백인 게 아니냐. 저는 이쪽에 모멘텀이 좀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해상 부유식 데이터 네. 센터요? 뿐만 아니라 이제 AI 관련된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자본적 지출 행위들이 네. 조선사들에게도 반사수혜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건 비단 국내만의 시각이 아니라 제가 지난달에 그리스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스 현지에서 이제 선주사들이랑 그 글로벌 엔진사들이랑도 다 미팅을 했는데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핀란드 바르질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사행종 엔진 기술, 선박용 사행종 엔진 같은 경우에 육상에서 쓰는 걸 해상에서 어떻게 접목할까를 과거에 고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상으로 잘 들고 나갔다. 근데 이제 다시 해상에 있는 걸 육상에서 갖고 가고 싶어하는 그 정도로 업황이 체인지되고 있고 산업 지형이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보시는 장표에는 뭐 그냥 흔히들 많이 보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전력 수요가 시나브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에 관련한 캐펙스도 올해 기준으로 1트릴리언 달러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500조 정도 되는 거죠. 대단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전방에서의 전력 병목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엔진 수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선박에는 두 가지 종류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행정 엔진, 사행정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행정 저속 엔진은 선박을 전방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추진용 엔진이에요. 반면에 사행정 엔진은 선박에서 쓰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전력 발전용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결국은 전기 만드는 거잖아 하면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정 엔진을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핀란드 바르질라라든지 바르질라의 스파크가스 엔진이라든지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과 같은 엔진들이 보시는 장표와 같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발전소 향으로 지금 공급 계약들이 속속들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건설하는 데 어떤 병목들이 지금 있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역시 부지와 전력 공급의 어려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상단에 액티브 큐가 뭐냐면은 전력 개통 연결을 신청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에요. 근데 여기 인스톨드 캐패시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물량 대비해서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걸 다 쳐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연결하기까지 지금 거의 평균 60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신청해도 5년이 지나야지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냉각수 이슈입니다. 미국의 오레건주에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쓰는 용수의 3분의 1을 그 데이터 센터가 다 냉각수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 새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 현황을 보면은 지금 계획 중인 데이터 센터 부지들 중에서 64%, 517군데가 다 가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들에 대해서 냉각수 확보 전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인허가입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어떤 주 혹은 연방 정부 단위에서 못하게 막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슈일 수 있겠고요. 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해상 부유식 데이터 센터고요. 육상에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수를 활용해서 순행식으로 냉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육상에서 인허가 절차가 좀 간소화될 수 있다는 측면까지 놓고 고려해봤을 때 결국은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글로벌 병목 현상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 해상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역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면 사실 용수 부족 이야기가 빠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바다에는 물이 많기는 하지만 순도 문제도 거론이 좀 되던데, 그런 문제는 좀 해결 방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순도 자체, 이 해수 냉각식 설비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장치 같은 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이제 조금 더 견고하게 설계해야 되는 문제는 조금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계 설비,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렉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바닷물이 아니라 이 강물을 부어도 데이터 센터는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수랭식으로 간다, 아니다 에서 이 수랭식 설비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국내 조선산업은 사실은 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건조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결국은 기술적인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혹은 플로팅 LNG, 해상 부유식 LNG 생산 설비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멤브레인 LNG 운반선은 결국은 LNG를 마이너스 163도 미만의 액체 상태로 원양으로 수송할 수 있을 만치, 소위 말해서 이 선박이 대단히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해상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순행 설비조차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은 조금은 우려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혹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조선업, 해운업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잠수함 불발 이후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도 좀 하향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시고 계셨던 네. 이 CPSP라는 거대한 이벤트에서 좀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네. 해당 실망 매물들이 조금 출회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모멘텀 공백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LNG 운반선이라든지 특히 탱커 쪽,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도 분위기가 대단히 좀 좋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츰 이제 주가가 다시 좀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최선호주로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마린솔루션 역시도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상부유식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까지 3, 4가 좀 수혜주라고 보는데요.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팅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체라든지,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용 엔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 설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향후에 개조라든지 혹은 MRO, 이제 죄송합니다. 일종의 장기적으로 이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HD현대의 밸류체인 하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이슈가 좀 앞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시장이 우선적으로 개조를 중심으로 열릴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이 27년에서 28년도 납기를 타진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HD현대마린솔루션과 같은 어떤 그런 개조 조선소들이 우선적으로 이 FDC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HD현대중공업 역시도 선체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체에 들어가는 전력 생산을 위한 중속 엔진을 직접 라이센스를 갖고 생산까지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님이 새롭게 좀 편입한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탑픽으로 꼽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좀 말씀드려보면요. 네. HD현대마린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 벙커링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크게 한 4-5가지로 나뉘는데, 네. 정말 크게 벙커링 떼놓고 그냥 2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애프터마켓, 선박의 어떤 수리 정비고요. 다른 하나는 리트로핏, 노후한 선박, 중고 선박을 다른 목적 혹은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사업이에요. 실적의 거대한 외형은 선박을 정비하는 데서 나오고요. 네. 이 회사의 실적에 몇 배의 멀티플을 줄 것인가, 성장성에 대한 것은 이 리트로핏 시장이 언제 열릴 것이고 얼마나 큰 규모로 열릴 것인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프터마켓 사업부에서의 실적의 외형은 현대마린솔루션이 정비를 주로 수행하는 힘센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지속적으로 매분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는 리트로핏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행 선대들의 현황과 현재 운임들, 선사들의 재무 여건을 봤을 때 선박 개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은 2033년 이후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멀티플을 주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이
분석 개시를 좀 미뤄왔었던 게 좀 있어요. 근데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는 컨셉이 들어오게 되면서 노후 컨테이너선이나 자동차 운반선이나 일반 화물선을 개조하는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탱커선이라든지 이런 상선들의 개조가 본격적으로 열리기에 앞서서 이들을 해상 데이터 센터로 계속해서 개조 사업에서 높은 수준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초가 열렸다라고 하면은 리트로핏 시장의 개화 시점이 당겨지는 것이고 당연히 멀티플의 확장과 멀티플의 가시성을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외형과 멀티플이 다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종목을 제가 분석을 개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조선 업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탑픽 종목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부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